그 네덜란드는 나라빚 많아지고 하면 고우 그림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겠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프랑스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요?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네. 모나리자를 팔자. 고흐 작품은 경매장에 나오면 1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면 1등이다. 근데 현재 경매가 기준으로 1등이 5천억이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미술관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정말 똑같은 이야기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조금 놀랐어요. 똑같은 작품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분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하고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니 오늘이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자,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 게스트는요. 요즘 방송계 섭외 1순위라고 하는 분입니다. TV 틀면 계속 나온다는 분인데요. 미술 작품에 담긴 마음을 읽어주는 아주 재밌는 분이죠. 이창용 도슨트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영광입니다. 아유, 저희가 더 영광입니다. 평소에 너무 좋아했던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그러게 좀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취향이요? 네, 정프로님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오늘 한번 취향 얘기도 한번 네네.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숫자로 인생 혹은 뭐 관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한테 먼저 주신 숫자가 2000이라는 숫자를 주셨어요. 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횟수로 이쪽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20년이요? 네. 미술관에 얼마나 가봤을까 하고 이제 한번 세봤더니 대충 미술관을 한 2,000번 정도 가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한 1년에 100번 이상. 네네. 아, 뭐 예를 들어서 그 2,000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네 미술관 가는 거 말고 네. 예를 들어 바티칸에 있는 박물관, 음. 루브르, 오르세, 메트로폴리탄 뭐 이 정도 급의 미술관을 간 게 한 2,000번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 저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체로 좀 아무래도 그렇죠. 주요 고객들이시고 네네. 재밌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까? 재밌는 분들 많았죠. 뭐 일단 네. 일을 하면서 연예인분들도 좀 많이 아, 됐었고, 그래요? 네. 심지어는 전 여친도 오더라고요. 아, 그 미술관에 네. 그래서 만나서 다시 네네네. 인사도 좀 하시고. 이게 좀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네. 남자친구랑 같이 오셨나? 신혼여행 왔더라고요. 아, 신혼여행을. 네. 근데 딱 만나자마자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놀래서 모르는 척을 할 수는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과거 그냥 학교 동창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영부영 이렇게 묶어 넘겼죠. 네. 그 뒤로 따로 연락은 안 하셨죠? 네. 네. 그대로 뭐. 그래서 이제 뭐 로마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이런 미술관에서 꽤 오래 이제 네, 일을 거의 한 하셨고. 10년 가까이 있었죠. 10년 정도 네. 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네네. 1863? 1863이라는 네. 숫자를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863은 제가 좀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인데 네. 1863을 기점으로 그림이 크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연도예요. 네, 연도입니다. 1863년. 그 해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어떤 거죠?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이라는 작품입니다. 풀밭 위에 점심. 네. 이게 피크닉 가서 이렇게 점심 네, 까먹는 맞습니다. 그 그림인 네, 거죠. 네. 네. 그 파리 서쪽에 있는 공원에서 부르주아들과 그 네. 고급 매춘부들이 이렇게 점심 식사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인데 네. 당시 처음에 작품이 공개가 되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어요. 왜요? 이 작품은 당시 부르주아들이 감추고 싶어 했었던 그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작품인데 중요한 점은 1863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림이라고 하는 게 법칙이 있었거든요. 네.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이런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만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일종의 그림 그리는 법이 다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처음으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주제를 자기가 그리고 싶은 방식으로 형식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의 점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자들마다 사람들마다 다 이제 자기만의 관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저는 1863년을 기점으로 이전의 그림을 고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현대미술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구분을 짓고 네. 그것을 기점으로 그린 감상법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상법이 달라져요? 네. 예를 들어서 네. 파리 가시면 가장 많이 가시는 미술관이 루브르 네. 그리고 오르세잖아요. 두 미술관은 감상하는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취향도 달라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루브르는 옛날 고전주의 작품만 전시되어 있거든요. 네. 명확하게는 1848년 이전의 그림만 전시하겠다라고 규정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루브르에는 네. 그리고 1848년 이후에 그려진 건 오르세로 보낸다. 읽어야 되는 그림들이에요. 하나하나 해석을 하시면서 그림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림을 감상하기 전에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음. 작품을 해석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작품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감상할 수도 네네.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르세는 읽는 그림이 아니라 보는 그림이거든요. 아. 오르세는 주인공이 인상파 화가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인상파는 말 그대로 인상을 그린 화가들이에요. 작가가 어떤 풍경이나 사건을 보았을 때 그 순간 자신이 받은 인상을 그림으로 담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려 들지 말고 공감하시면 됩니다. 느끼시면 되시는 거예요. 화가와 교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감상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 이창용 도슨트께서는 개인적으로 네, 이 그림은 내가 진짜 최애 그림이다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들 가운데 장 프랑수와 밀레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아마 다들 생소하신 그림이실 텐데 네. 기다림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밀레의 기다림 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전에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네. 틀린 거 알려주시면 되니까. 네. 일단 문에서 나오시는 분은 아마 시각장애인이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동물은 고양이고, 네. 저기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보이는 분은 여성분인데 아마 허리 각도나 이런 걸 볼 때 이분의 아내 혹은 이제 어머니 정도쯤 되시는 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 시각장애인 분이 밖에 나와서 이제 외출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분을 혹시 기다리신 건 아닌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른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성분의 오른손. 눈 앞에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아마 누군가가 오겠군요.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지? 군대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 맞습니까? 거의 근접하셨어요. 조금 놀랐어요. 일단 상한 선물을 잠깐 좀 드리자면 네. 이 밀레라고 하는 남자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팔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고 네. 할머니와 함께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소년 가장이었던 거죠. 네. 근데 미술 재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힘든 농사일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7명이나 되는 동생인데 우리가 먹여 살릴 터니 너는 그림을 너는 그려라. 그림을 그리거라 와. 라면서 내보냅니다. 네. 그래서 밀레는 이제 활가로 성공을 하기 위해 할머니와 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을 떠나게 되는데 아마 나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빨리 성공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 대신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할머니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네. 그런데 20년 정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해요. 그래요. 밀레가 네. 천하의 밀레가. 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밀레가 너무 가난해서 할머니 장례식장에 못 갔어요. 집에 갈 그 교통비를 마련을 못해서. 아이고. 그런데 2년 뒤에 어머니가 이번에는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도 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어머니 장례식장에 못 가요. 좀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해 가을에 겨우 돈을 이제 마련을 해서 고향집에 늦게나마 찾아갑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구약성서를 바탕으로 그렸던 그림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구약성서요? 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요 작품에 대한 해석은 네. 어디 책이나 뭐 논문 같은 데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의 해석이고요. 네네네. 뭐 제가 밀레와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통하여 이제 밝혀낸 저만의 이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들어주시면 되는데 구약 성서 중에 토빗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우측편에 등장하는 남자 이름이 토빗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해석인 거죠. 해석인 거죠. 네, 예.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이제 네네. 맞춰질 겁니다. 토빗이라는 남자의 이야기 토빗기라고 하는데 이게 카톨릭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고요. 네. 개신교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저 토빗이라는 남자는 원래 굉장히 의로운 정의로운 인물이었는데 젊은 날 사고로 눈이 멉니다. 네. 집안의 가정이 눈이 멀다 보니까 가세는 좀 기울어가기 시작하겠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자 어린 아들 토비아를 데려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젊은 날 멀리 떨어진 친척한테 돈을 좀 빌려준 게 있는데 너 거기 가서 그 돈 좀 받아오거라. 네. 근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오는 겁니다.
어머니 안나는 우리 아들이 그 큰 돈 들고 집으로 되돌아오다 행여라도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강도라도 만나 목숨이라도 잃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매일매일 저녁이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이 되돌아올 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버지 토빈 역시 내가 내 아들을 행여라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 죄책감에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이 되면 지팡이 하나에만 의지한 채 아들이 되돌아올 그 길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 아마도 네. 이 성서 속에 등장하고 계시는 저 두 의인들처럼 사랑하는 내 할머니와 어머니께서도 이 집에서 나를 이토록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기다림에 대한 죄송함으로 그렸던 그림이라고 네. 해석을 합니다. 약간 이 느낌은 제 느낌은 네. 이 속죄의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모습을 더 못 그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나는 있고요. 이제 결국 그 어머니나 할머님을 뵙지 못한 좀 우리로 따진 불효자 같은 네. 그런 의미로서 정면으로 할머니나 이분들을 보지 못하고 뒤에서 그냥 물끄러미 이렇게 좀 지켜보는 그런 느낌을 혹시 준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네. 나서 돌아와서 그렸던 그림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네. 있는 이삭 줍는 여인들. 그 이삭 줍는 여인들도 토빗기를 그 구약 선설을 바탕으로 그렸다고 추정하거든요. 룻기라고 네네.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을 잃고 나서 시어머니를 미라를 주워가면서 힘겹게 농사를 지어가면서 시어머니를 부양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인데 네.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게 뭔가 맞아 떨어져요. 남편을 잃고 힘든 농사일을 이어가면서 시어머니를 부양했던 착한 여인 룻, 바로 엄마. 자기 어머니.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 그림이 그려지고 난 직후에 이제 그려지기 시작했고 네. 아마 어머니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못했던 밀레가 우리 어머니는 그 성서 속에 등장하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 불리우는 네. 그 룻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의로운 여인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복된 여인이었다라는 사모곡과도 같은 느낌으로 그 작품을 그렸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네네. 해석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하신 이유는 뭐예요? 보통 그림? 화가들을 보면 네.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메시지를 자꾸 전달을 하려고 해요. 내가 미술에서 이런 획기적인 그림을 그려보겠다라든지 네. 아까 에드와르 마네 같은 경우에도 법칙을 벗어나 내가 미술계의 혁명가도 같은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풀바디의 점심을 그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밀레 그림들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그냥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는 화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진심이 잘 묻어나 있는 그림이 밀레이고 그 밀레 그림들 가운데 그의 감정이 가장 잘 느껴지는 그림이 저는 기다림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자, 밀레의 기다림이라는 작품을 우리 이창용 도슨트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으로 이제 꼽아 주셨고요. 그다음 숫자 250도 그림과 관련돼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한 1년에 300건 정도 이제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1년에 300건이요? 매일 가시는 거네 그러면. 하루에 뭐 2번, 3번도 다니고 하죠. 네. 네. 그런데 1년에 한 300건 정도 강의를 간다라고 치면 그중에 250번이 고흐 강의예요. 그러니까 강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처음 저를 이제 강의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런 강의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려도 아예 안 들으세요. 그냥 다 고흐해 달라고 하세요. 메뉴판에서 제일 네. 잘 팔리는. 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흐를 좋아하나요? 너무 또?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물론 뭐 고흐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 저도 당연히 고흐 좋아하는데 워낙 유명하고 제일 친근한 작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다들 고흐 강의 해달라고. 물론 이제 하시는 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긴 합니다만 네. 왜 이렇게 우리는 반고흐를 좋아하는 걸까요? 약간 스토리인 것 같아요. 네. 고흐가 133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화가인데 네. 37살까지 살면서 그림 한번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그 누구보다도 힘겹게 살아가다가 그랬죠. 권총 자살로 생을 네네네. 마감한 비운의 화가잖아요. 그리고 삶을 마감하고 나서 딱 11년 뒤에 최고의 반열에 올라버린 화가이기도 하고
좀 잔인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네.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좀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고흐를 많이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반고흐의 작품들 가운데는 혹시 우리 이청용 교수님께서는 어떤 그림 또 제일 선호하세요? 마녀를 그렸던 아몬드 블라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고흐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 다들 아시겠지만 고흐는 말년에 자신의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 입원당하고 한 1년여간 이곳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렸던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 네. 밤하늘에 별빛들이 막 소용돌이를 치고 좌측편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그 감정이 막 네, 터져나오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우에게 편지가 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동생 테오가 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어. 그런데 테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편지를 통해서 형 아이가 태어났어. 건강한 사내 아이야.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형처럼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내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지어주고자 해. 빈센트. 네. 조카와 고흐의 이름이 같아요. 둘 다 빈센트 그래요? 반 고흐, 미들네임까지 똑같습니다. 빈센트 밀리언 반 고흐. 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고흐는 좋으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동생 테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고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조카에게 나 따위의 이름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네. 편지는 써요. 그런데 속으로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의 아들인데 네네. 그 아이가 내 이름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주고 싶었을 텐데 이때까지는 고흐가 그림을 한 점도 팔아본 적이 없던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9년 동안 고흐가 대략적으로 채색화를 한 900점 정도 그렸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1년에 100점씩 그린 거죠. 근데 한 점도 못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못 판 겁니다. 죽기 전에 딱 한 점 팔았는데 그 작품 팔리기 전에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점도 그림을 팔아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조카한테 피해만 주는 삼촌이잖아요. 내가 조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그때 네.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아몬드 꽃의 꽃말이 네. 건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나의 사랑스러운 조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던 작품인 거죠. 네네네네. 근데 이 그림이 그려졌던 시기와 그 별이 빛나는 밤이 그려졌던 시기가 비슷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조카를 생각하던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따뜻하고 그 사랑하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그 조카를 위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는지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절망적일 때 그린 그림이라고는 별로 안 믿겨지는 이 그림은 어디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까? 암스테르담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인가요? 네. 네. 그 사실 그 조카분이 고흐 작품을 굉장히 많이 상속을 받아서 평생 소장해 오시다가 네. 죽기 직전에 다 기증하셨습니다. 기증하셨어요? 네. 그래서 1973년에 네.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반고흐의 작품들만 모아서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네, 수천억 넘죠? 수천억이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만 채색하면 한 300여 점 정도 기증을 300여 점. 네, 그 정도 기증하셨는데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고흐 그림은 사실 경매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의외로 10위권 안에 예. 고흐 작품 한 점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유가 좀 황당한데요. 예. 경매장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 대부분의 박물관에 그냥 있어서. 네, 대부분의 작품이 국가 소유예요. 아. 작품이 잘 안 나와요. 아. 고흐 그림이 전 세계 모든 경매장, 프라이빗 경매장 뭐 다 포함해서 가장 최근에 경매에 나온 게 33년 전입니다. 아 그래요. 1990년 5월 뉴욕에서 네. 가세 박사의 초상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고요. 아, 가세 박사의 초상은 그때 당시 뉴욕에서 1,000억에 팔렸습니다. 33년 전에. 네, 33년 전에 1,000억. 그리고 또한 33년 전 기준으로는 역사상 제일 비싼 그림이었습니다. 그랬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고흐 작품은 경매장에 나오면 1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면 1등이다. 근데 현재 경매가 기준으로 1등이 5천억이거든요.
그 그림 중에 제일 뭐 유명한 뭐 한 넘버 10 안에 드는 애들은 충분히 그 가격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나오면 5천 원 찍죠. 무조건 그래? 1위 찍죠. 이거 무조건 1위 찍습니다. 나오기만 한다면. 이 그림이? 나올 일은 없겠지만 아. 나오면은 이 작품은 무조건 1위 찍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는 뭐 이렇게 좀 나라빚 많아지고 하면 고우 그림으로 어느 정도 대체되겠어요. 아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프랑스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 코로나 때 아하, 관광 수입 좀 많이 들고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네. 네. 모나리자를 팔자 그런 얘기 했었죠. 절대 있을 수는 없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그림과 관련돼서 뭐 잊을 수 없는 저 관람객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아무래도 미술관에서 안내한 것만 2,000번이잖아요. 네.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지금도 1년에 300번씩 강의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정말 똑같은 이야기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감사한 이유가 네. 이 작품과 좀 관련이 있는데 네. 예전에 이 작품을 한참 이제 설명을 하던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었고 네. 똑같은 작품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한 분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하고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니 오늘이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암이시래요. 진행이 좀 많이 네. 되셨고. 이제 치료를 받을까 아니면은 그냥 남은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하여 보낼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네네네. 여행을 오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여행을 너무 풍요롭게 채워줘서 고맙다고. 이 작품 보고 나서 나도 조금 이 작품의 기운을 받아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한국 돌아가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날 조금 놀랐어요. 나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누군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나와 함께 보낸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날 이후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충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네. 단 정말 유일한 하루일 수 있는 네. 거니까. 이 그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좀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이. 네. 저는 주변 분들한테 그림 하나씩 꼭 이렇게 구입해 보시고 네네네. 걸어 보시고 단 1초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 그림이 충분히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꼭 진품을 사실 필요도 없고 네. 모작을 사셔도 되고.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 그림의 기운만 느끼시면 되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그 장소를 가장 좋아하는 작품과 함께 하신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그림을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보내는 공간 안에 네, 배치해 두는 것. 네. 이건 진짜 저도 한번 좀 해보고 싶네요. 우리 정프로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 음악이 없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음악을 듣지 못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 아이유 전 들어야 되는. 그런데 질문을 살짝만 바꾸면 네. 이게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음악이 없는 삶은 모두 다 끔찍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재즈가 없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른 음악은 들을 수 있는데 앞으로 영원히 재즈만 못 들어요. 그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오케이입니다. 아이유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명확하게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본인의 음악적 취향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음악적 취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미술도 음악과 똑같은 예술인데 네. 예전에 돌멩이로 동물 때려잡던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도 미술을 향유했는데 그렇죠. 우리도 당연히 그림을 좋아하죠. 다만 미술의 취향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다못해 또 많이들 뭐 미술이라고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 뭐 예를 들면 만화 같은 것도 그림이고 네, 뭐 광고에 여러 쓰이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미술적인 요소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마 뭔가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 무엇은 반드시 우리 삶에 아마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이제 가장
이렇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마 미술 작품, 뭐 우리가 그 캔버스에 그리는 뭐 그런 네. 것들이 아마 좀 대표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미술들이 그럼요. 예, 우리를 또 즐겁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라이프 인 넘버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게스트분들께 드리는 네. 질문인데 내가 넘어서고 싶은 숫자 얼마입니까? 105입니다. 100도 오. 아니고 105요? 네네. 105는 뭘까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항상 많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 강의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의를 총 105개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몇 개 있으세요? 지금은 한 2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 게 많으시네. 그럼요. 근데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20개가 넘게 있어도 네. 250번은 하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은 결국 반거울을 또 찾을 텐데.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0을 많이들 목표로 삼는데 네네. 왠지 100은 뻔한 것 같아서 5개만 더. 더해서 105로 하자. 105. 그리고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인데요. 해군 장교? 네, 아, 그래요? 제가 105기거든요. 기수가. 해군 뭐 사관학교 이런 거요? 네네, 사후 장교. 네, 오시에서 105기라서. 그렇습니까? TMI이긴 하지만 바카스 CF 한참 유행하던 때 있었잖아요. 꼭 가겠습니다. 뭐 이거요. 네, 눈 가리고 이거. 네네. 제가 눈 때문에 이거 군 원래 안 가도 됐었는데. 눈이 많이 나쁘시군요. 네, 그때 이제 그 바카스 CF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하고 재검을 신청을 해서. 자, 오늘 저희와 함께 라이프 인 넘버스 우리 3프로 TV 시청자분들께 미술의 즐거움 또 네. 우리 더슨트님께서 좋아하는 또 그림도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좀 끝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네. 미술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 1초라도 더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도 스스로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로마 그리고 파리에서 좀 우연찮게 도슨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도슨트가 되신 우리 이창용 도슨트님과 함께 라이프 인 넘버스 해봤고요. 저도 한번 미술관에 가서 우리 이창용 도슨트님을 만날 날을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습니까? 3프로TV 꼭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